지난해 국세 수입이 애초 정부 예상치보다 25조 4천억 원이나 더 거쳐 초과 세수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법인세가 대폭 늘었는데 정부의 세수 전망 실패에 대한 비판론이 큽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2박 3일간 평양 실무회담을 마치고 오늘 저녁 서해 직항로로 귀환했습니다. 2차 정상회담 합의문 초안과 최종 개최지가 조율됐을지 주목됩니다. 3.1운동의 도화선이 된 2.8 독립선언 100주년을 맞아 도쿄와 서울에서 동시에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당시 독립운동이 정당하다며 한국인을 무료 변론한 일본인 변호사가 한복을 입고 활동한 사진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인증시험을 조작해 규격에 못 미치는 특수 소화 장비 30여 원어치가 전국의 석유화학 공장과 화력발전소 등 80여 곳에 납품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1주년이 됐지만 경기장 4곳은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사례를 통해 올바른 해법을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9시 뉴스입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들 하죠. 그런데 정부 곳간에 쌓아둔 세금, 즉 세수는 풍년입니다. 지난해 국세가 계획보다 25조 원 넘게 더 거쳐서 역대 최대 초과 세수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수출과 부동산 호황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먼저 김수연 기자입니다. 지난해 나라가 거둔 세금 국세 수입이 293조 6천억 원으로 역대 가장 많이 거쳤습니다. 정부 예상보다 더 거친 돈도 25조 4천억 원입니다. 이 초과 세수 규모도 2015년부터 4년째 증가 추세로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기대보다 더 좋았던 반도체 수출 실적의 영향이 컸습니다.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크게 늘면서 법인세가 7조 9천억 원 더 거친 겁니다. 여기에 지난해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3월까지 주택 거래가 급증하면서 양도소득세도 예상보다 7조 7천억 원 늘었습니다. 근로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수입도 더 징수됐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쓰고 남은 돈은 13조 2천억 원으로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정부 살림은 4년째 흑자였습니다. 정부 살림에서 남은 돈이 일부는 추가 경정 예산에 활용되기도 하지만 법에 정해진 대로 지방 교부금 등을 주고 나면 올해는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서 지방 교부세 또는 교부금 정산, 공적 자금 상환기금 출연,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세입 세출 실적을 확정하고 국무회의 의결과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가 결산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이런 초과 세수가 한두 해도 아니고 벌써 4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경제부 임세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임 기자. 네. 바람직한 균형 재정이라는 게 거둔 만큼 써야 된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지금은 더 거쳐서 돈이 남았다는 뜻인 거죠? 네. 정부가 예산을 짤 때 올해는 세금을 10,000원 정도 걷어서 정부가 10,000원 정도 쓰겠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짭니다. 네. 그런데 지난 1년 지나고 보니까 거둔 세금이 11,000원이 돼 있었던 거고요. 쓴 돈은 계획대로 10,000원 뿐이었던 겁니다. 네. 결국 결국 더 거친 세금 1,000원이 정부의 주머니에 그대로 남아있는 셈입니다. 네. 지금 경기가 둔화되는 상황이니까 시중에 돈을 더 풀어야 되는데 그렇죠. 오히려 그 반대 상황이 된 셈이네요. 예, 재정이라는 게 돈을 좀 풀어서 마중물 역할을 하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난해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6년 만에 가장 낮았고요. 일자리 상황도 좋지 않고 또 기업들의 설비 투자는 마이너스인 상황이었습니다. 정부가 안 되겠다 싶어서 돈을 좀 풀고 싶어도 돈 쓸 때는 들어오는 세금에 맞춰서 딱 정해놨기 때문에 네. 세금이 남아 돌아도 마땅히 돈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만큼 네. 세금이 얼마 들어올지 예상을 하는 것이 중요한 셈입니다. 네, 그렇죠. 정부도 법인세나 양도세가 이렇게 많이 들어올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네. 있으니까 결국은 예측 실패라고 볼 수밖에 없겠는데요. 정부도 할 말은 있겠지만 반도체 호황이 갑작스러운 일이냐 이런 지적이 가능할 수 있고요. 네. 근로소득세도 많이
들어왔는데 현 정부 들어서 임금 올리고 최고 구간 세율 올리는 상황을 몰랐냐고 하면 기재부에서 입장이 좀 곤란할 겁니다. 네. 변수가 많아서 세금이 많이 거쳤다고 해도 당초 예상보다 9.5%나 넘어섰다는 것은 이 세수 전망에 실패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네. 4년 연속 초과 세수인데 예. 정부가 의도적으로 세수 그 예상 규모를 좀 적게 잡는 경향이 있는 거 아닙니까? 2015년부터 DP를 보면요. 2015년부터는 세금이 더 거쳤는데 네. 그 전에 2013년이나 14년에는 10조 원 가까이 또 10조 원 넘게 마이너스기도 했습니다. 정부 네. 입장에서는 세금이 계획했던 것보다 적게 거치는 것보다는 차라리 많이 거치는 게 상황이 좀 더 낫다고 보고 예상 세금을 보수적으로 계산한 면이 분명히 없지 않을 겁니다. 네. 당장 쓸 돈이 부족하게 되면 추가 예산을 짜서 투입을 해야 되고 또 상황이 복잡해지니까 몸을 사리는 경향이 있는 거죠. 계산이 틀려도 너무 틀리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니까 정부는 앞으로 정보 공개도 좀 확대를 하고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시스템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이 남은 돈을 앞으로 어떻게 쓸 것이냐 예. 하는 건데 이 돈을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세금이 남았다고 해서 계속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쓸지는 법에서 정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지방교부금, 그러니까 지방 재정에 지원을 해주도록 돼 있는데 네. 올해 4월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거둔 세금이 다시 민간으로 돌아가는 거기는 한데 돈이라는 게 이 쓰임이 제때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필요할 때 못 썼기 때문에 세금 추계를 잘해서 제때 썼으면 좋았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올해 세입 예상은 어떻습니까? 정부는 올해 세금이 300조 원 정도 거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4분기부터 기업들의 실적이 좀 하락세고요. 또 부동산 거래도 줄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초과 세수는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세음 기자였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실무 협상을 위해 방북한 스티븐 비건 미 대북 특별대표 일행이 오늘 저녁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방북 사흘 만이죠. 정상회담 의제 조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티븐 비건 미 대북 특별대표 일행을 태운 미군 수송기가 오늘 저녁 오산 기지에 착륙했습니다. 방북 2박 3일 만입니다. 갈 때와 마찬가지로 서해 직항로를 이용했습니다. 외교소식통은 비건 대표가 처음부터 2박 3일 일정을 예정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평양에서 이루어진 실무 협상이 미국이 예상했던 속도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북미 모두 회담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건 대표는 오산 기지 도착 즉시 본국에 협상 결과를 설명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비건 대표는 평양에서 북한의 김혁철 대미 특별대표와 만나 2차 정상회담 합의문 초안 도출을 위한 의견 조율을 벌였습니다. 특히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북한 비핵화와 제재 완화 등 상응 조치, 그리고 북미 관계 정상화와 같은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집중 논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 미국 방북단에 의전 담당자들도 포함돼 있었던 만큼 베트남 다낭과 하노이 가운데 정상회담 개최 도시를 확정하는 문제도 논의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건 대표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면담했는지 여부도 관심사지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북미 간 입장차가 컸던 만큼 정상회담 전까지 북미가 실무 협상을 한두 차례 더 개최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비건 대표는 내일 우리 측 북핵 수석 대표인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만나 방북 결과를 공유하고 후속 협상 전략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청와대도 비건 대표가 가져올 협상 성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겠죠. 청와대로 가보겠습니다. 유호인 기자, 비건 대표가 실무 협상 결과를 청와대에 설명했습니까? 정확한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과 내일은 비건 대표가 청와대에 올 계획이 없다는 게 청와대가 언급한 내용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러나 비건 대표가 그냥 미국으로 떠나진 않을 것이라면서 협상 결과를 어떤 형태로든 공유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네, 그럼 협상 결과가 언제 어느 정도로 알려질까요? 비건 대표는 우선 본국에 연락해 2박 3일 동안의 협상 결과를 보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오후쯤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날 가능성도 있지만 북미 양자 간의 비핵화 실무 협상인 만큼 그 내용은 공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실무 협상 결과에 대한 청와대 평가 취재가 된 게 좀 있습니까? 일단 북한이 관심을 보일 만한 상응 조치와 관련해 북미 양자 간의 집중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를 전제로 제재 완화와 경제 지원,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도 있었을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비핵화 속도가 빨라질 경우 동시행동 원칙에 따라 주고받기식 조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달 시진핑 주석과 만나지 않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럼 결국 남북 미중이 함께하는 종전선언도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얘기인데 청와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청와대는 종전선언 그 자체로 상징적 의미는 있지만 지난해만큼 그 무게감은 크지 않다는 시각입니다. 무엇보다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한반도 평화 안정과 번영에 중요한 만큼 남북 미중 사자가 참여하는 종전선언에 크게 집착하지 않는다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꼭 100년 전 일본 도쿄 한복판에서 대한독립 만세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3.1운동의 도화선이 된 28 독립선언입니다. 그 역사적인 현장을 이승철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100년 전 오늘 조선의 청년들이 외쳤습니다. 조선 청년 독립단은 세계 만국에 독립을 선언하노라. 도쿄 한국 YMCA에 모인 유학생 600여 명은 대한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28 독립 선언입니다. 바로 이 근처가 조선 청년의 기계를 담은 28 독립 선언이 이루어진 현장입니다. 선언서는 각국 대사관, 신문사 등에도 보내졌습니다. 식민지 전년들이 독립선언을 발표했다. 세계사적으로 봐도 아마 유례가 없는. 일본 경찰이 난입해 10여 명이 현장 체포됐지만 뜻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나흘 뒤에는 도쿄 한복판에서 유학생 100여 명이 만세 운동을 벌였습니다. 일왕 거처 바로 앞에 위치한 히비야 공원. 유학생들은 일왕의 코앞에서 독립만세를 외쳤고 일본 사회를 놀라게 했습니다. 또 2월 24일에는 민족대회의 소집을 촉구하는 전단을 뿌리다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청년들의 결기는 3.1 운동의 도화선이 됐고 임시정부 수립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도쿄와 서울에서는 동시에 기념식을 열어 우리나라를 잇게 한 선구자들을 기억했습니다. 조국 광복의 위대한 역사를 잇게 한 애국선열 한 분 한 분의 피와 땀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젊은 유학생들이 군국주의를 규탄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 독립만세를 외쳤다며 뜻을 기렸습니다. 도쿄에서는 28 독립선언 관련 자료들도 새롭게 공간을 마련해 공개됐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28 독립선언 당시에 일본인 중에도 숨은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후세 다스지라는 일본인 변호사였는데요. 조선 청년들을 위해 무료 변론을 자청해 독립운동의 정당성을 주창했습니다. 특히 후세 변호사는 조선인들과 뜻을 같이 한다는 의미로 한복을 입고 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쿄에서 이민영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28 독립선언으로 체포된 우리 유학생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지금의 내란죄에 해당하는 국가전복죄.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당시 도쿄에서 유명했던 후세 다스지 변호사가 무료 변론을 맡았습니다. 후세 변호사는 2심에서 일본의 허점을 파고들어 국가전복죄 대신 형량이 몇 개월에 불과한 출판법 위반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네, 일본은 체코의 독립을 守るために シベリア出兵までしてるじゃないか。それが朝鮮の独立を主張する人たちを弾圧するとは何事かという。 잘 나가던 변호사였던 그의 삶도 이 사건으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돈이 되는 민사소송 대신 다른 변호사가 하지 않는 이른바 정의로운 약자 변호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弾圧されている人、それから植民地の事件、そういうものを中心にやっていくんだという宣言を出すわけです。 도쿄에서 차로 6시간가량 떨어진 미야기현 이시노마키시. 후세 다스지 변호사의 고향입니다.
이곳에서 3대째 이발소를 운영하는 와다 초헤이 씨. 후세 변호사에 대한 책을 읽은 뒤 감명받아 자료를 모았습니다. 어렵게 모은 자료 가운데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한복을 입은 후세 다스지 변호사의 모습. 법정에서는 입을 수 없었겠지만 조선인 등 약자를 위해 앞장서다 변호사 자격까지 박탈당했던 그의 생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韓国の方々と私は同じであなたの味方ですよということを表現するのにはやっぱり民族主義が一番いいわけですよね。 마을 공원 한쪽에 자리 잡은 후세 변호사 기념비는 시민들의 기부금을 모아 만들었습니다. 조선인 탄압과 학살에 항의하고 변호한 기록 등 생전 활동이 적혀 있습니다. 살아야 한다면 민중과 함께, 죽어야 한다면 민중을 위해라는 그의 좌우명도 기록돼 있습니다. 端的に布施達治の言いたいことを理解するにはこの表現が一番いいというふうになりました。 후세 변호사는 일왕을 암살하려 했다는 혐의로 체포된 독립운동가 박열 선생 등 조선인 변호를 도맡다시피 했습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2004년 일본인으로는 처음으로 대한민국 건국훈장을 받았습니다. 不正は祝福されるんだったら国家ではなくて市民から祝福されたいと思ったんじゃないかと。 일본을 대신해 사과를 전하며 양심의 소리에 충실했던 후세 다스지 변호사. 그는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숨은 조력자였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상지로 꼽히는 곳은 군산, 구미, 대구 지역 등입니다.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위기인데 노동계의 반발 등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권 3년차 국정운영 과제를 공유하기 위한 기초단체장과의 첫 간담회 자리. 윤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적극 지원할 테니 주력 산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일수록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활용해달라는 겁니다. 어느 지역이든 노사민정의 합의하에 광주형 일자리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청와대와 정부가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하는 곳은 군산, 구미, 대구 지역. 사업 대상으론 전기자동차 등 미래산업 분야가 거론됩니다. 특히 김수현 정책실장이 지난달 5대 그룹 고위 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차기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삼성, LG 등 대기업 참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상반기에는 잘하면은 최소 한두 군데는 좀 급물살을 탈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와 기업들 간 논의가 상당 부분 이뤄졌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특히 쌍용자동차도 광주형 일자리 방식을 생산 라인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선심성 정책이란 비판이 제기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해서도 국가 균형 발전을 내세우며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고용지표 악화 속에 일자리, 균형 발전 두 가지를 다 잡겠다는 구상이지만 저임금 일자리라는 일부 노동계의 반발 등은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북미 정상회담과 일정이 겹친 전당대회를 미루지 않고 그대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일정 연기를 주장했던 당권 주자들이 대거 보이콧 의사를 밝히면서 전대 판도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최창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몇 시간의 논의 끝에 전당대회를 예정된 27일 그대로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과 일정이 겹치면서 대부분 주자들이 연기를 요청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제1야당, 공당으로서 그 날짜를 변경할 이유가 없다. 그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북미 정상회담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전당대회를 치르는 것이 흥행 효과가 더 크다는 의견도 내놓았습니다. 이 결과가 나온 직후 오세훈 전 시장과 홍준표 전 대표, 심재철, 정우택, 주호영, 안상수 의원 등 당권 주자 6명이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전당대회를 보이콧하겠다는 겁니다. 이들은 당 선관위가 후보자들과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경선 규칙을 정하는 등 당 운영이 불공정하고 반민주적이었다며 특정인 옹립을 위한 절차로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 우세라는 대체적 평가 속에 나머지 주자들의 보이콧 선언으로 한국당 전당대회 판도는 출렁이게 됐습니다. 다만 보이콧 선언이 실제 불출마 결정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한국당 전당대회 후보 등록은 오는 12일입니다. KBS 뉴스 최창복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주최한 5.18 진상규명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5.18은 폭동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유가족 등 관련 단체들의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최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주최한 5.18 공청회. 한국당 몫의 5.18 진상규명위원으로 거론됐다 논란 끝에 배제됐던 극우 논객 김원원 씨가 발제자로 나섰습니다.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지시의 주장은 이미 대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났지만 오늘도 이어졌고 결론이 뭐냐면은 5.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일으킨 게릴라 전쟁이다. 이 책을 읽으면 전두환은 영웅이에요. 그와 다름없는 수위의 발언들을 한국당 현역 의원들도 쏟아냈습니다. 이제는 사실에 기초해서 논리적으로 이게 북한군 개입한 폭동이었다 하는 것을 밝혀내야 됩니다. 종북 좌파들이 지금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미리 공청회장에 들어와 있던 5.18 관련 단체들은 이런 발언 직후 피해자 모독이라며 거칠게 항의하다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광주 5.18 문제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정치권에선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5.18 피해자와 광주의 은원들에 대한 심각한 모독 행위입니다. 이런 행사를 개최한 한국당이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도 최근 당의 우경화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강호입니다. 고양 저유소 화재 기억하실 겁니다. 인근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고 117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불을 끄는 데만 무려 17시간이나 걸렸죠. 이런 대형 화재에는 거품을 일으키는 특수 소화액이 필요합니다. 이게 불량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특수 소화액 장비의 시험 성적을 조작해서 전국 주요 시설에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2017년 여수 산업단지 화재. 정유공장 밀집 지역이어서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곳의 대형 화재는 거품으로 공기를 차단해 끄는데 포소화약제란 특수 약품을 씁니다. 물과 거품 약제를 섞어 만드는데 일정 비율이 유지되지 않으면 사실상 무용지물이어서 반드시 정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포소화약제를 만드는 혼합장비 업체 시험장. 국내 매출 1위 업체입니다. 포소화약제에서 거품 약제 비율이 3에서 3.9%로 유지돼야 합니다. 2층 은밀한 곳에 설치된 비밀 조작 스위치. 1번을 올리면 3에서 3.1. 두 번째 콜 올리면 3.2에서 3.5 세팅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1층 실제 시험장 모니터에 3%대의 조작된 합격 수치가 뜹니다. 조작을 멈췄더니 혼합 비율이 0.15%로 떨어집니다. 소방산업기술원이 업체 시험장에 나가 인증 시험을 하는데 이런 조작으로 통과했습니다. 1층에서 저희 직원이 시험을 하잖아요. 시험을 하는데 조작실은 그때 당시 2층에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업체 직원들은 위험하다며 대표를 만류했지만 묵살당했다고 말합니다. 내부적으로 개선하자. 그 개선하는 기간 동안 판매를 중시하고 개선하고 판매를 하자라는 의견들도 꽤 많았는데 그게 이제 묵살이 되고. 이 업체가 조작된 시험 결과로 판매한 장비는 모두 60대, 33억 원어치입니다. 전국의 석유화학 공장과 화력발전소 80여 곳에 판매됐습니다. 불량이 있었다든지 뭐 이런 부분을 연락을 받은 상황은 아직까지 있는 것 같거든요. 내부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찰은 이 업체 대표 박모 씨를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내일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막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남북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했던 성공적인 올림픽으로 평가되지만 화려한 축제가 막을 내린 지금 경기장 시설들은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채 방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올림픽 1주년을 맞은 강원도의 모습을 김보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창올림픽 알파인 스키 경기가 열렸던 가리왕산입니다. 경기장 입구를 따라 철조망이 쳐져 있고 현수막도 줄지어 걸려 있습니다. 산림청은 경기장 일대를 전면 복원할 계획이었지만 시설 활용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와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도 논의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썰매 종목 경기가 열렸던 슬라이딩 센터도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딩 센터를 짓는데 1,000억 원이 넘게 투입됐지만 올림픽이 끝난 이후 선수훈련장으로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스피드 스케이팅장과 강릉 하키센터 역시 사정은 비슷합니다. 강원도에 세운 경기장 7곳 가운데 4곳이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말 강원도 개발공사가 가리왕산을 제외한 3곳을 임시 관리하기로 했는데 1년에 40억 원을 투입해야 하는 시정입니다. 모두 다 지금 손해만 보고 있고 어떻게 할지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낭비되고 있고 또 세금이 낭비되고 또 강릉시에서는 강릉 시민들 모두가 불안한 시선으로 느끼고 있는 이 공간들에 대한 대안들이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는 올림픽 기념재단을 설립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3개 시설에 대해서 국가에서 얼마나 지원을 할 것인지 이런 국비 지원의 규모들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월 말쯤 결정이 됩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더라도 운영 주체와 관리 비용 등을 놓고 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 대회가 끝난 지 1년이 되도록 올림픽 시설물의 활용을 놓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동계올림픽의 후유증, 다른 나라들은 잘 극복을 했을까요? 파리 양민호 특파원이 프랑스 알베르빌과 이탈리아 토리노의 현 주소를 짚어봤습니다. 라스트 뽑니다. 카나다 김용 드디어 카나다를 제치고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동계올림픽 사상 대한민국 첫 금메달을 안겼던 1992년 알베르빌. 빙상 강국의 역사가 시작된 스케이트장은 사라지고 축구장이 들어섰습니다. 쇼트트랙 경기장은 공연장이 됐고 6년 전 190억 원을 들여 리노베이션까지 했습니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150 000 euros la partie événementielle et la patinoire est déficitaire d'environ 500 000 euros. C'est un choix politique et de société en France de dire que le sport doit être accessible. 600억 원대 올림픽 적자. 75%는 프랑스 중앙정부가 떠났지만 알베르빌에도 충격이 덮쳤습니다. 40% 급증한 주민세를 20년 넘게 내는 등 빚잔치 끝에 인구 2만의 작은 도시는 동계 스포츠 관광지로 거듭났습니다. 그나마 후유증을 줄인 비법은 올림픽 전에 세운 활용 계획을 잘 실천한 겁니다. 수백억 원대 건립비로 애물단지였던 봅슬레이 경기장도 레저시설로 변신했습니다. 이 봅슬레이를 변형해서 만든 썰매입니다. 지금 4명까지 탈 수 있고요. 시속 8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다는데요. 한번 체험해 보겠습니다. 한 번에 5만 원에서 15만 원. 만만치 않은 가격에도 인기입니다. It was awesome. Was it good? It was really good. I'll do it again. You want to go again? Yeah. Et puis de créer un noyau qui va devenir après des athlètes de haut niveau dans 5 ans, 10 ans, 15 ans, 20 ans. 올림픽 유산의 성공적 계승을 발판 삼아 알베르빌은 다시 한번 동계올림픽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 토리노에서 차로 1시간 반. 산골마을 프라젤리토는 2006년 스키 점프대회가 열린 곳입니다. 함성 대신 황량한 점프대만 남았고 리프트도 멈춰섰습니다. 스키 점프대 2개와 훈련용 코스 3개를 만들기 위해 이렇게 산자락 한가운데를 깎아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이 끝난 이후 10년 넘게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점프대 공사비 400억 원, 1,700억 원을 쏟은 봅슬레이장도 방치되긴 마찬가지입니다. 활용안이 없어 매각했지만 유지비 탓에 8년 전 폐쇄된 겁니다. Il riutilizzo di questa pista perché dispiace lasciarla abbandonata. 토리노시 곳곳에 흉물로 남은 올림픽 시설들. 선수촌은 난민촌이 돼버렸습니다. 토리노는 개최지 효과에 힘입어 관광객이 60% 늘었습니다. 하지만 400억 원대 적자와 후유증을 극복하기엔 역부족입니다. Su come utilizzare, su chi dare in gestione gli impianti che sono stati utilizzati per i giochi olimpici.
2006년 당시 4조 원대 비용으로 성공적 개최란 평가를 받았던 토리노. 올림픽의 진짜 성패는 축제가 끝난 뒤 시작된다는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올림픽이 남긴 유산은 비단 경기장 시설뿐만이 아닙니다. 올림픽 유치를 통한 동계 스포츠 저변 확대야말로 가장 중요한 유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평창의 경우 오히려 이전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김기범 기자입니다. 18살 크로스컨트리 유망주 이진복 선수는 이른바 평창 키드입니다. 평창에서 태어나 평창 올림픽을 보며 꿈을 키웠습니다. 올림픽 이후 실력이 쑥쑥 올라가 전국대회 우승까지 차지했습니다. 저걸 보면 정말 올림픽 때 생각이 많이 나고, 이제 올림픽 때 생각을 하면 이제 저도 막 의욕이 생기고 다음 올림픽 꼭 뛰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기대보다는 실망이 큽니다. 올림픽 때는 정말 사람들이 많아서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고 좀 좋았는데 지금은 사람도 없고. 올림픽 개최 이후 1년, 국내 동계 스포츠 저변은 후퇴했습니다. 올해 스키장 인구는 올림픽 전보다 더 줄었고 엘리트 스포츠에 대한 투자와 관심도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국민에게 기쁨과 감동을 준 것도 잠시, 성적 지상주의에 폐단을 노출하며 외면받고 있습니다. 남북 단일팀 결성 등 평화의 물꼬를 틔우는 역할을 했지만 올림픽 유산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는 실패한 올림픽에 가깝다는 평가입니다. 좀 더 동계 스포츠를 저변 확산한다면 2022년에는 이제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지 않습니까? 이를 대비하는데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걸로. 정부는 평창에서 시작된 평화의 물결을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로 이어간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단순히 올림픽 개최에 그치지 않는 올림픽의 진정한 유산을 남기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김기범입니다.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당직을 하던 전공의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35시간 연속 근무 중이었습니다. 병원 측은 법정 근로시간은 지켰다고 해명했지만 동료 전공의들은 근무 특성상 정해진 시간 이상으로 일해야 한다고 증언하고 있어 과로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지영철 기자입니다. 아이들을 좋아해 해외까지 나가 봉사활동을 하곤 했던 2년차 소아과 전공의 A씨. 쉬는 날에도 환자에게 달려가던 의학도였습니다. 아이가 상태 안 좋다는 걸 알고 이제 핸드폰을 이제 걱정스럽게 이렇게 확인을 했었고, 막상 그런 전화를 받고 오프임에도 불구하고 갔었거든요. 지난 1일 아침 9시 인천 가천대 길병원 당직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날 오전 7시 일을 시작해 사망 당일 오전 7시까지 밤새 당직을 한 뒤 오후 6시까지 더 일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35시간 근무를 하는 셈인데 한 번에 36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기에 법 위반은 아닙니다. 병원 측은 A씨가 규정을 초과해 일하지 않았고 양호한 근무 여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병원 전공의들은 당직과 낮근무, 주말 24시간 근무를 하면 통상 일주에 105시간을 일하는데 이 또한 중간에 휴게 시간을 빼면 주 88시간 이하로 규정한 법정 근로시간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A씨와 같이 일한 동료들은 소아과 특성상 휴게 시간에도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근무가 아니어서 프리 라운딩을 못 들어갔다 할 경우에는 우리 애가 아픈데 왜 주치의선이 안 오냐 컴플레인을 하고 실제로 근무가 아닌데도 불려나간 적도 있고. 정해진 퇴근 시간에 일을 끝내기가 불가능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애기들을 5시간에 깨울 수는 없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7시 내로 라운딩을 다 끝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9시, 10시 정도에 퇴근하는 경우도 있고. 현재 인력과 제도론 법이 있어도 지킬 수 없다는 게 함께 일하던 전공의들의 주장입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이렇게 과도한 업무는 비단 전공의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도 평소 일주일에 5, 6일은 집에 가지 못한 채 일했다고 하죠. 윤 센터장이 2017년 추석 연휴 무렵에 쓴 이 글은 응급의료 인력 부족 현실을 한탄한 내용입니다. 우리 국민 1명이 1년 동안 의사에게 진료받는 횟수는 18차례에 가깝습니다. OECD 국가 평균의 2배가 넘는데요.
하지만 의사 수는 OECD 국가 중 가장 적습니다. 의사의 과로는 결국 환자에게 위협일 수밖에 없습니다. 엄진아 기자가 현 의료제도의 인력 부족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성형외과에서 오셨고요. 오늘 경제 축하해주세요. 수술 뒤 의식을 잃은 환자가 실려옵니다. 총각을 다투는 응급 상황. 우선 CPR 할게요. F 주세요. 자칫 생명이 위태로운 다급한 순간입니다. 선생님 50분 시작하고 짝수분 확인할게요. 의료진의 손과 발이 빨라집니다. 마취 이후에 깨야 되는데 환자가 의식을 깨지 않고 갑자기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서 이제 그런 상황 때문에 내원하신 거고요. 이런 응급 환자는 보통 하루에 최소한 한 2-3케이스 정도. 심근경색 등 3대 응급 환자는 5년 새 60% 급증했습니다. 응급실마다 한 달 평균 67명, 하루에 2명은 이런 환자를 받습니다. 휴일엔 평소보다 2배 이상 환자가 몰립니다. 먹고 쉬고 잘 시간을 쪼갤 수밖에 없습니다. 예의주시해가지고 환자를 봐야 되기 때문에 약간 그런 스트레스도 좀 많이 있고 혹시 환자가 잘못될까 봐 응급 환자들은 갑자기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사들에게 주 52시간 노동은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보건업은 특례 업종이어서 예외입니다. 수련 과정인 전공의의 여건은 더 열악합니다. 최대 근무 시간을 주당 88시간으로 제한해뒀지만 5대 대형 병원 단 한 곳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연속 당직 근무를 하면 적어도 11시간 이상 보장해야 하는 휴식도 현실에선 거의 불가능합니다. 3명이서 한 일을 우리나라에서 1명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하루 이틀만 비어도 당장 환자들한테 지대한 영향이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참고 일을 해야만 하는. 지난해 의료계 종사자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 10명 중 8명은 인력이 모자란다고 말했고 7명은 건강이 나빠졌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임신과 출산은 그 자체만으로 축복받아야 할 일인데요. 직장을 다니는 여성에게는 사실 반가운 얘기만은 아닙니다. 첫째 자녀를 임신한 직장 여성 3명 중 2명이 경력 단절을 겪는다고 합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이 여성은 3년 전 둘째 아이를 낳은 직후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통보받았습니다. 첫 아이 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허용했던 회사가 돌연 태도를 바꿨습니다. 양심이 없다고 저한테. 내 어떻게 그렇게 임신할 수가 있어? 그래서 회사는 사내 커플을 이유로 남편에게도 동시에 권고사직을 통보하고 직장을 그만두게 했습니다. 이 여성은 빌다시피 해 회사에 남았지만 육아휴직 뒤 복직했다가 얼마 못 가 회사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제가 원래 사무직이거든요. 그랬는데 출장을 해서 보내는 거죠. 먼 곳에 공장이 있었는데 못이라던가 이런 거 기술차는 일이었어요. 지난해 한 기간제 교사는 임신과 출산휴가 기간에 근무평가를 낮게 받은 이유로 학교에서 해고됐습니다. 인권위는 이 교사를 다른 교사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 것은 간접차별이라며 시정하라고 학교에 권고했습니다. 아직 우리 사회가 일하면서 아이 키우기에 충분한 여건이 이제 마련되지 않아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회적으로는 경직된 직장 문화나 공주의 인간적 양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 조사 결과 첫째 아이를 임신한 뒤 직장 여성 66%가 하던 일을 그만두거나 다른 일을 해야 했습니다. 직장을 유지하던 나머지도 둘째를 임신하면 그중 절반이 회사를 그만둡니다. 공공기관보다 개인기업에서 회사의 규모가 작을수록 일을 그만두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네, 뉴스 주민 시간입니다. 정윤섭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시작해보죠. 네, 뒤에 화면 보실까요? 박근혜 캐슬 많이 들어보셨죠? 예, 드라마 패러디입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구치소 안에 있는데 네.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밖으로 공개가 됐고 지금 파장이 일고 있죠. 네. 그러니까 원래 이 박근혜 캐슬의 주인공은 친박 세력들의 지지를 얻고 있는 황교안 전 총리였는데 그 박 전 대통령을 유일하게 면회할 수 있다는 유영하 변호사가 등장하면서 스토리가 반전되는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었죠. 변호인 출신이었죠. 예. 이 박 전 대통령 구속 직후에 그러니까 황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에 네. 허리가 안 좋아서 책상과 의자를 반입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때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반입이 이루어졌다. 이런 말을 했고요. 네. 또 박 전 대통령이 황 전 총리의 면회 요청을 거절했다.
대신 거절한 이유는 밝히지 않겠다. 뭐 이런 말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황 전 총리한테 뭔가 서운한 감정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황 전 총리한테 서운한 게 있다. 그렇죠. 그게 친박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예, 황 전 총리의 반응은 나왔습니까? 그 입장이 나오기는 했는데 별 의미는 없었는데, 별 내용은 없었는데 자신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 네. 나는 친박이 아니라 친대한민국, 친한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이런 얘기는 기자들 평소에 김 빠지게 하는 뭐 두루뭉술한 황 전 총리의 평소 화법이기도 한데요. 네. 그래도 박근혜 캐슬의 주인공이었는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냐 아니면 평소 시도했던 박친박과의 거리두기 성공이냐 이게 정말 드라마였다면 그 다음 장면이 궁금할 수밖에 없는 네. 대목이기도 하죠. 친박이 아니라 친대한민국이다. 이 말은 좀 상당히 애매모호하네요. 그렇긴 합니다. 네. 근데 그 황 전 총리가 또 구치소 얘기가 나오니까 또 오래전 일화가 또 지금 요새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30년 전에 노회찬 의원이 노동운동을 하다가 구속됐을 때 네. 공안검사였던 황 전 총리가 의원을 방으로 불렀답니다. 근데 두 사람은 경기고등학교 동창이었고요. 그래서 황 전 총리가 어떻게 지내냐 했더니 노 의원이 그 친구니까 이제 괜찮다라는 뜻으로 덜 춥고 괜찮다라고 했는데 황 전 총리가 그게 문제다. 구치소는 따뜻하면 안 된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거든요. 네. 역시 뭐 막장 아니죠. 반전 드라마의 한 장면이라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구치소에 들어간 사람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단호하다. 황 전 총리가. 그런 그렇죠. 얘기인가요? 그래서 오늘 오마이뉴스 같은 경우는 제목을 아예 그냥 황교안의 일관성 이렇게 기사 제목을 뽑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다시 내용을 이야기를 돌아와서 유영하 변호사 발언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인터뷰 내용을 박 전 대통령의 허락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인터뷰 내용이 박 전 대통령의 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옥중 정치를 시작한 건 아니냐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당장은 한국당 당권 경쟁의 변수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이른바 수백 통에 이르는 지지자들의 편지를 다 읽고 있다고 그러니까 적어도 구치소 밖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는 박 전 대통령이 대충은 알고 있을 거고 뭐 그게 지금 이후로 어떻게 변수를 작용할지. 그러니까 뭐 박근혜 캐슬 이게 드라마였다면은 그 다음만은 어떻게 될지 뭐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뉴스 주민 정윤섭 기자였습니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결심 공판에서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군의 역사적 과오를 반복했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울대 교수의 대학원생 제자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피해 학생이 가해자로 지목된 교수를 비판하는 대자보를 교내 게시판에 붙여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은 대학원 시절 이 교수로부터 수차례 성추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해당 교수 측은 의혹이 과장되고 왜곡됐다고 해명했습니다. 1월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4,055억 1천만 달러로 한 달 만에 18억 2천만 달러 증가하며 또다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미국 달러화 약세로 기타 통화 표시 외화 자산의 달러화 환산액이 늘어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2017년 3월 우루과이 동쪽 남대서양에서 침몰해 한국인 8명을 포함해 22명이 실종된 스텔라 데이지호를 수색할 선박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출항합니다. 수색선은 오는 14일쯤 사고 해역에 도착해 50여일 동안 심해 수색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고 윤한덕 센터장의 빈소에는 고인의 명복을 비는 각계각층의 애도가 이어졌습니다. 그중에서는 고인처럼 응급 의료 현장에서 일하길 희망하는 학생도 있었는데요. 박찬 기자가 만났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대학교의 졸업식장입니다. 23살 장희진 씨는 3년 만에 이 학교 응급구조과를 졸업했습니다. 이런 리듬 같은 것도 확인하고 이렇게 혈압 같은 것도 재보고 맥박 재보고 했었어요. 애진 씨가 응급구조를 전공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는 유아교육과를 가려 했었는데 유치원 교사가 되고 싶어서 근데 이번에 그 14년도에 이렇게 세월호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그때 보면 응급구조사 분들이 있었거든요. 친구들과 같이 수학여행을 가던 길. 세월호 참사 때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뒤 애진 씨의 꿈은 응급구조사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또 저희가 도움을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된다 생각해서 지난해에는 119 구급대원 실습 도중에 심정지가 온 시민에게 심폐소생술을 해 목숨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분 남편이 저희 소방서에 와가지고 고맙다고 말씀해 주시고 가셨었어요.
졸업식을 마치고 사회인이 된 애진 씨가 처음 찾은 곳은 고 윤한덕 센터장의 빈소입니다. 고인의 희생과 열정을 쫓아 응급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응급구조사가 되길 다짐합니다. 그분은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응급구조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